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정치 하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국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한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북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쪽만 생각을 하셨는데 딱 트럼프 대통령 나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런 사람은 대통령을 뽑았을까? 라는 생각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이랑 우리 지금 진짜의 미국은 되게 다른가 보다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번 미국을 파헤쳐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미국 정치 그리고 사회, 경제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부동산 업자라고 얘기하겠죠? 이 부동산 업자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또 와서 뭔가 좀 자기 프로모션을 하고 자기가 시작하려는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서 나왔구나. 저러고 하다가 말겠지.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봤는데 이게 웬일로 공화당 경선에서 계속 이기고 인기투표에서도 이기고 뭐 여론조사에서도 1등으로 나오고 하면서 덜컥 후보가 돼버립니다. 후보가 됐을 때도 사실은 대체로 안 될 거라고 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덜컥 클린턴을 이기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사실 그날 뭐 이렇게 이긴 걸로 이제 당선으로 확정이 되면 나와서 전부 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트럼프와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본인도 못 믿겠다는 표정을 좀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 사람도 될 줄 몰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두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었죠. 막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스캔들 이런 것도 중간중간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알던 미국 사람은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육 많이 받은 것 같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 미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세계 최고 패권의 나라 혹은 슈퍼파워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냥 킹왕짱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뭔가 왠지 좀 닮아가고 싶은 나라,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사실은. 유엔에서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에 항상 세계 국가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가장 행복한 국가는 어딜까 해서 World Happiness Policy Report를 내놓습니다. 저는 숫자를 쭉 매겨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어딜까를 보는데 어느 국가가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은 주로 저 북구라파 쪽의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맞습니다. 뭐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곳,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가장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대체로 그런 국가들이 행복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럼 몇 위나 할까? 미국이 19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충격적인 부분은 계속 요새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뭐 19위도 뭐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패권국 미국의 위상에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들도 이 부분이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벨기에만도 못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코미디 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왜 미국 사람들은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19위 정도밖에 행복하다고 얘기를 못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뭐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유 하나는 제프리 sak스라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 미국이라는 국가는 중독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addictive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뭐에 중독이 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중독이 되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것에도 중독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도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성공이라는 것이 뭐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유인 것은 뭐냐? 잘 못 살면은 너무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니 개수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국가의 불평등함,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개수입니다. 이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7 국가들을 쭉 놓고 봤을 때 가장 불평등한 국가예요. 사실 이 지니 개수로 따지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불평등한 국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불안해하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딕티브, 중독된 사회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미국인데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고 자, 그러면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치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처럼 사민주의 영향을 좀 덜 받았습니다.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힘들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야 되고 실업을 했다 그러면은 실업수당도 좀 주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도 봐줘야 되고 이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 경쟁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열심히 경쟁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다. 그리고 그 승자는 열매를 독식해도 된다라는 그런 희한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자, 미국에 정당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정당인지 다들 아시죠?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근데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렇게 양대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정당이 원내에는 뭐 큰 2개 거대 정당이 있어도 뭐 여러 정당이 있는데 미국만큼은 희한하게 2개 정당이 있거든요. 자, 그럼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공화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체로 우리가 민주당 하면은 조금 왼쪽에 위치한 진보다. 그리고 공화당 하면은 오른쪽에 위치한 보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시대마다 점점 좀 달라져요, 사실. 링컨 대통령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이었을까요? 민주당이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이 유색인종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민주당일 것 같은데 사실은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리버럴한 그런 정당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약간 결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진보성이나 좌파 이런 성향은 사실은 대공황 당시에 뉴딜 코올리션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이 누구였냐?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황이 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미국에선 거의 최초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유색인종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노동자의 정당은 민주당이다 라는 생각들을 미국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어요.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런치 어탑 스카이스크래퍼라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지한 정당이 사실은 민주당이고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공화당이다라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많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로 오면서 사실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노동과 자본으로만 가릴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다른 이슈들이 있죠. 여성의 문제도 있고 소수자의 문제도 있고 유색인종 문제, 이민자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현대 사회거든요. 그냥 이거를 노동자와 자본가로만 딱 가른다면은 환경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지?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환경 이슈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슈 같지만 노동자들한테는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이슈예요.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동안 민주당이나 또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랑 같이 앉아서 노동운동하고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저 워싱턴 DC에 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이 그렇다고 미국에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훨씬 더 미국보다 심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른 많은 이슈들이 사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가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 현상을 그래서 토마 피케티 교수가 이야기를 하죠.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라는 말을 합니다. 자, 브라만 다 아시죠?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브라만 계급입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사실은 그분이 계세요. 한국에 대해 동방의 불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타고르. 네, 타고르 같은 경우가 브라만 계급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뭐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상인 우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돈 많이 버는 상인들. 혹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가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뚜렷해요. 상인 우파라면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업들의 규제를 없애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브라만 좌파는 조금 다른 거죠. 예전에는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약간 고답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민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장에서 벨트 앞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와닿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특히 일하고 있는 기술 노동자들이 이제는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구나. 그럼 난 누구를 찍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보담아주면서 나타난 사람.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정당 모두 돌봐주지 못한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트럼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현상은 미국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유럽 전체에서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의 퍼퓰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지 않겠냐.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사실 다 자동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유럽에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한국에도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붙잡은 유권자들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둘 다 봐주지 않는 그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죠. 또 그 자리를 두고서는 우리가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기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들어가서 청와대를 꾸미고 막 하는데 국고를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대통령뿐이 아니라 장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데 인테리어 비용에 세비를 썼다더라.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자기 돈을 써서 가구를 사고 벽지를 바르고 한다더라. 이 얼마나 청렴한가. 네. 근데 그게 이제 꼭 청렴해서만은 아니고요. 일종의 전통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있는데요. 이 미국 헌법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처음 건국을 하면서 이거를 해석의 여지를 조금 많이 남겨놓은 것도 있는데, 이 헌법을 보면은 미국의 3대 정치기관, 의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있죠. 여기에 그 힘의 균형이 어디에 몰려 있냐를 딱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종목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두 번째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항이 딱 4개예요. 뭐 외국에 가서 뭐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의 수상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왕을 만나든지 접견을 하든지, 그리고 외국에서 또 대사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만나서 인사해 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얼굴 노릇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올라갔는데 2번 딱 하고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은 5위 안에 꼭 듭니다. 그 이유는 올라가서 딴 거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내려와서 그래요. 그리고 2번 이상을 안 했고, 그래서 그게 가장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파적인 성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립적으로 건국을 했으니까 뭐 이상한 뭐 분쟁을 만들면 안 된다,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중립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어쩌다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네, 역사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생기고,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때마다 대통령의 권한이 확 증폭됩니다. 가장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하면은 우리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과 그리고 남부의 주들이 함께 싸운 전쟁이라고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연방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남부의 주들을 막은 거죠. 그리고 니네가 어디를 가느냐, 니네가 속해 있는 곳은 이 미국 연방이다,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실 뭐 역사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북부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니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준 전쟁입니다. 연방 정부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연방 정부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도 사실상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일종의 파워 게임에서 대통령 쪽에 힘을 확 실어주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대공황이에요. 네. 대공황이 오면은 뭐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뭐 내주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 도와준다고 뭐 지원금 내주고 있고, 금융 같은 것도 많이 풀고 있고, 정부가 돈을 확 풀고 있죠. 정부가 돈을 확 푼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부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대공황 때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은 좀 지나친 자유 경쟁 때문에 기업들이 뭐 노동자를 그야말로 등쳐먹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고, 뭐 학대하는 일도 많고, 그야말로 착취란 말이 만연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 노동자들을 살려야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의 힘이 커지고 정부의 예산도 커지고, 그리고 뭐 당시에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행정기관 수도 늘리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리고 이러면서 상당히 커다랗게 대통령의 권한도 늘리고 행정부의 권한도 늘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있었던 일은 이제 전쟁이 되겠죠. 1차 세계대전 때 막판에 참전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진주만 폭격을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위급한 재난재해가 있게 되면은 의회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조율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 끌고 가는 그 누군가는 사실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전쟁, 그리고 대공황,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그 이후 쭉 겪으면서 별로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처럼 막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이렇게 크고 막대한 권력을 저 사람한테 줘도 될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로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생각 안 하고 말하는 걸까?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온 세계 언론들이 뛰어들어서 저 숨은 뜻은 무엇일까라고 해석을 하느라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만큼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는 위상도 그 위상이지만 대통령의 권한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커졌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권한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서로가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었던 국가입니다. 처음에 나라를 설립할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뭐 삼권 분립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이 지금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든 하여튼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갈라져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의회와 행정부가 갈라져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외교 정책만큼은 대통령이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질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의회보다는 뛰어나겠죠. 그리고 외교정책 같은 경우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좀 있거든요. 국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특히 의회 같은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돈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 대통령들이 고민을 하면서 나 이거 좀 어떻게 통과시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회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행정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반이민 행정명령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이거 어떡하냐. 근데 처음에 뭐 이러면은 다들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서 오는 사람들 잠깐 놀러 왔다가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또 견제하는 방식들이 다 있겠죠. 사법부를 통해서 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먼저 치고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현대 대통령들이 이 행정명령을 많이 씁니다. 남용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들 막 떠들어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하는 거 막겠다. 그리고 원정 출산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막 한국 언론에서 떠들죠. 원정 출산 이제 못하나 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원정 출산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수정헌법 14조를 악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시민권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노예 해방이 있고 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노예건 백인이건,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흑인이건 백인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원정 출산이면은 시민권을 안 준다라고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수정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상당히 흥미롭게도 뭘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또 해내고 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크지는 않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커졌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가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트럼프 재선되나 아니면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다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나 이거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럼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죠. 지금 벌써 전망을 하기엔 너무 이르고 그리고 전망을 하다가 틀리면은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할 텐데요. 네, 일단은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아마도 간접적으로 경제에 주는 타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게 실업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제가 미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미국 이야기를 알아야 되지? 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흔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세계 제1강국이니까. 그리고 미국에 어떤 대통령이 뽑히냐에 따라서 사실 한국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크겠고요. 또 어떤 대통령이 뽑히냐에 따라서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영향이 있고 그 경제정책은 또 우리에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미국 대통령, 어쩌다가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다는 아니죠. 물론 소외받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를 구제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제3의 인물을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이 가능하게 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만의 아주 특별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제도.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